약간 3주간 혹은 그 주간으로 하면은 소비 지출이 다 오른 건 맞습니다. 그 이후로는 사실 오히려 또 좀 지지부진했다. 유럽 국가들은 그런 위험이 이렇게 닥쳤을 때 당장 개인들한테 가는 피해 자체의 파급력이 조금 적기 때문에 간접 지원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보호막이 되는데 우리는 그런 보호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큰 충격파가 오면 바로 무너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접 지원을 한 거 아니에요? 미국, 영국, 중국, 일본, 한국, 독일, 프랑스 뭐 그냥 저 무작위로 이 중에 국가 비축 비율이 제일 낮은 나라는 GDP 대비해서 띵동 한국입니다. 방금 말한 나라들 중에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띵동 한국입니다. 어디가 돈을 아껴야 되고 어디가 돈 쓸 여력이 없고 어디가 돈을 더 써야 하는지 금방 나오죠. 네, 영등포 경제 맛집 트렌드 이 박사입니다. 오늘도 두 분 모시고 재밌는 이야기 나눌 텐데요. 소개 먼저 해주시죠. 김원장 기자입니다. 네, 김큐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앞에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점심, 우리의 점심입니다. 일용할 점심. 너무 좋아요. 네. 오뚜기에서 만든 저는 옛날 구수한 누룽지 좋아요. 원래 떡국 드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아니 드셔도 돼요. 나 떡국 먹고 싶어 사실. 네, 그럼 떡국. 너 어떤 거 좋아? 저야 뭐 선배가 남겨주신 거 먹죠. 정말 기자란 직업 참 안 바뀌어 정말. 자, 여기도 그러면은 떡국. 쌀떡국 설명을. 이미 물을 좀 저희가 부어놨고. 네. 네. 이거 몇 분 있어야 돼요? 이거 먹어도 돼요? 피디님 먹어도 돼요? 먹으면서 할게요. 이게 컵라면처럼 그냥 물만 부어서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렌즈에 돌려야 되나? 에이 그럼 아니요. 이야기 안 되지. 이것도 떡국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회용 스푼이 있어요. 근데 이거 너무 귀여운 게 이렇게 해서 하면은 길어질 수도 있대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네, 저는 누룽지. 누룽지는 고명 같은 게 없어요. 맛있어요? 맛있는데 이거 집에서 제대로 먹으려면 1분 정도 돌리면 더 쫄깃해지겠는데? 아, 그래요? 지금도 부드러운데 약간 근데 너무 퍼지지 않는 쫄깃한 식감 좋아하시는 분들. 젊은 친구들은 라면 그렇게 먹지. 네. 그냥 맞아, 라면 꼬들꼬들하게 먹지. 네. 우리는 그렇게 못 먹어. 우리 옛날 사람. 우리라고 하지 마세요. 표정을. 아니 이제 우리 이 박사의 시식평을 들어보면 네. 이 세대 차이가 느껴질 수도 있죠. 딱 좋은데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나요? 네. 쫄깃함을. 근데 그게 세대 차인가요? 취향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괜찮은데요? 저도 괜찮다고는 했어요. 카메라가 흔들리네요. 약간 쫄깃해서 더 좋은데? 저는 누룽지인데 제대로 불었는지 뭐 물이 제가 좀 많이 해드릴까요? 들어갔나? 아니 근데 그 누룽지 좋아하시는 분들 비주얼은 여기서- 누룽지 향이 여기까지 네, 나요. 누룽지 향은 엄청 좋게 나요. 구수한 숭늉의 느낌. 누룽지는 뭐 언제나 오케이죠. 그렇죠. 간이랑 1년 12달 집사람이 누룽지만 해주면 좋겠어요. 정말요? 네. 아니 이제 어떠세요? 좋습니다. 슴슴한 맛. 슴슴한 누룽지 그대로. 나는 뭐 이렇게 오. 가리질 않아서 그러니까 특별한 걸 누룽지만 주면 좋아요. 진짜요? 반찬은 무전 구절판에. 누... 보통은 팔접반상 정도. 그러니까 누룽지의 팔접반상. 방송 3개 있는 날은 팔접반상, 방송 2개 있는 날은 칠접반상. 이렇게 얼른 주로 떡국 드세요. 얼른 떡국 드세요. 좋네요. 부담 없이 먹기에는 누룽지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이제 인스턴트 같은 거 먹으면 네. 약간 MSG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누룽지는 진짜 말 그대로 약간 숭늉 느낌이어서. 국물 좀 이따 남겨줘요. 그럴까요? 네. 건더기는 다 먹고. 국물도 없냐? 국물이 있어요. 네. 아니 선배가 자. 달라는데 드려야죠. 맛있다. 무슨 주제 먼저 갈까요? 항상 우리 이 박사께서 약간 스타트를 암묵적으로 끊으셨으니까. 약간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소비 쿠폰 신청했어요?
했어요? 당연히 하셨어요? 했죠. 네, 그럼요. 어디에 쓰셨어요? 저는 애들 학원비 위주로 똑같아요. 네. 깜짝이야. 학원비. 네. 집사님 카드 가져갔어요. 네. 학원비 긁었어요. 네, 학원비하고 주로 이제 식대 남아 있는 거는 아마 식대로 다 지출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20만 원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저희는 가족이 5명이라. 알겠습니다. 자, 의외로 어쨌든 두 분은 안경점 매출이 뭐 네 맞아요. 오늘 그 이야기 특이하지? 좀 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좀 말씀 좀 하게 좀 조금 이따가 하시면 안 됩니까? 미안해요. 죄송해요. 아닙니다. 해주십시오. 안경점 맞아요. 사람들이 안경 같은 게 보통 1, 20만 원 들잖아요. 아 근데 이게 매력이 있네요. 잠시 멀리 놔뒀더니 오늘 땡겨요. 참 되게 집중 누룽지가. 힘든데 저 혼자 알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늘 이 모양이지 뭐 우리가. 네,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용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게 네. 제가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재밌는 후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일단 명칭이 어려워서 좀 직관적으로 약간 사람들이 이거 사용하기가 처음에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들 꽤 많았어요. 그래서 민생 어쩌고 해줘 막 이렇게 하시는 어르신분들도 꽤 많으셨다. 그래서 약간 사견이지만 앞으로 이런 정책을 할 때 좀 네이밍을 좀 더 쉽게 하면 어떨까. 왜냐면 전 네이밍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라. 너무 좋은 지죠. 그러니까요. 아 그래요? 공무원들이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 국민 입장에서 생각 안 하고. 네,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약간 수요자에 맞춰서 좀 쉽게, 물론 이게 정답은 맞잖아요.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맞거든요. 정책의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네이밍이죠. 맞습니다. 우리 가족 땡큐 카드 얼마나 친근해. 제대로 된 그 네이밍을 하나만 해주시죠. 건의를 하신다면 네, 어떤 게 건의하신다면. 떠오르십니까?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고요. 네, 그래서 민생 경제 대안 회복을 없는 위해서- 지적 이거 저희 힘든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다음에 생각해서 네네.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그래도 조금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우리가 이제 1인당 15만 원까지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득 기준에 따라 좀 차등이 있죠. 아까 네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기초 수급 같은 경우는 40만 원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수도권 지역이냐에 따라서 한 3만 원 추가 지급도 있고, 그 다음에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이면 또 5만 원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2차로 또 지급이 될 때는 이제 국민의 90% 정도는 이제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이 되는 형식으로 확실히 이제 소득에 따라 차등이 있다까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사용 제한이 있죠. 사용처 제한은 연 매출액 30억 이하,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유흥주점 이런 데 사용하면 안 되죠? 네, 근데 요즘에 약간 후기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담배깡 이렇게 표현하던데요. 이렇게 현금화해서 어떻게 방식은 좀 모르겠지만 후기로 약간 어둠의 경로로 하셨는지 그런 것도 좀 올라와서 이론적으로 성립할 수는 없는데 2번 바꿔야 되잖아. 네. 근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건 좀 안타깝긴 해요. 요즘 이제 그와 관련된 기사들 엄청 많이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든 뭔가 꼼수를 사용해서 활용하는 걸 일일이 100% 모든 걸 다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제도를 시행하면 그런 부작용들은 있기 마련인데 갖은 뭐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마트도 원래 대형마트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 아들 명의로 해가지고 새롭게 뭐 회사를 하나 차려서 계산할 때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안 되는 데인데도 불구하고 이 단말기를 딴 걸로 지정해가지고 그쪽에서 해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아유. 하고 막 이런 것까지 지금 지적받고 있으니까 네. 뭐 꼼수는 다 막을 수는 없다. 어느 제도나 맞습니다. 다 네네. 부작용이 일부는 그럼요. 있지만. 네. 부작용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국민들의 평가는 지금 어떠냐 좀 보니까 네. 대체로 조금 긍정적이긴 해요. 뭐 예를 들어 전국에 한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77%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거다. 그다음에 뭐 81.1%는 소상공인 지원에 효과가 있을 거다. 단 우려는 재정 부담이 클 것 같다 한 71%, 세금이 늘 것 같아 한 60% 정도로 이제 대체로 아직은 그래도 조금은 네.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다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소비 진작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보면은 이게 재밌더라고요. 한국 신용 데이터에서 이제 카드 매출액 전주 대비 얼마나 올랐는지 보니 네. 한 2.2% 정도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아까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가장 많이 오른 게 안경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57%로. 그다음에 패션, 의류가 28%, 그다음에 음식점도 한 20% 네네. 가까이, 그다음에 학원도 20%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지금 좀 활용하는 정도는 좀 퍼져 있구나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50만 원이었으면 또 뭐 80만 원이었으면 예를 들어 임플란트 이런 거 많이 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치과에서도 많이 쓰죠. 안경점에 늘었다는 건 사람들이 평소에 왜 라면이 늘지? 라면도 물론 샀겠죠. 편의점에서. 편의점 살 수 있나요? 네. 라면요? 가맹점에 가맹점에 떠나. 근데 왜 안경을 많이 샀을까? 10만 원, 20만 원 은근히 부담되는 거예요. 서민들에게. 그러니까 이 돈이 작다면 작지만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럼요. 네. 이게 이제 가처분 소득 대비 사실 고소득자들에게는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소액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사람의 어떤 소득에 따라 다 네네. 다르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이게 목표했던 바가 어쨌든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 좀 주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좀 형평성과 더불어서 효과에 대해서 좀 더 길게 좀 평가를 해보자면 이게 재난지원금과 비교를 해서 좀 생각해보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네네. 했거든요. 우리가 1차 긴급 재난지원금이 2020년 5월쯤에 그때 이제 또 지원이 됐었잖아요. 그때 아마 보면 14조 정도를 이제 전체적으로 지급을 했었던 건데. 그때 하위 70%였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도 한 달여간 전년 동기 대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매출액이 7.3% 증가를 하면서 실제로 소비는 조금 진작이 되는 효과가 다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제가 이거를 연구를 한번 했었어요. 네. 그때 당시 19년도 대비 20년도 실제 소비 지출과 소득의 그 차이를 제가 아마 노동 패널 데이터를 통해서 연구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분명히 약간 3주간 혹은 그 주간으로 하면은 매출이라기보다는 소비 지출이 다 오른 건 맞습니다. 근데 저는 1년 단위로 봤었거든요. 근데 1년 단위로 봤을 때는 사실 큰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19년 대비 20년에 전체적으로 기간을 1년을 놓고 봤을 때는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다. 네, 지출액이 동일하게 거의 유사하게 어차피 나왔습니다. 쓸 돈을 쓰는 거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쓸 돈도 쓰는 거지만 어떻게 됐냐면 5월에 지급이 됐다면 네. 6월, 7월까지는 지출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사실 오히려 또 좀 지지부진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년 소득 그 정도밖에는 지출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소비 진작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그게 증명이 되고 있고요. 근데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는 관점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 일회성 지급에 대해서 좀 국가별로도 제가 좀 살펴봤어요. 국가별로 우리가 특히 긴급 재난지원금을 좀 비교해 봤을 때 그때 당시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 국가들도 다 했었잖아요. 근데 가장 효과를 많이 본 국가가 어디였을 것 같으세요? 뭐 돈은 미국이 정말 많이 그렇죠. 풀었어요. 네. 미국이 제일 많이 실제로 일반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치도 많이 올라간 걸로 확인이 되는데 반대로 일본은 좀 그 효과가 좀 미미했던 걸로 평가가 되는데, 근데 좀 재밌었던 건 유럽 국가들은 네. 완전히 일회성 지급이 아예 없었어요. 못 들어본 것 같아. 네네, 맞아요. 그래서 프랑스, 독일, 특히 뭐 북유럽 같은 국가들은 없었습니다. 직접적인 지급이 아니라 좀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 해고를 좀 보전해 주는다든지 이제 구조를 유지한 채 직접적으로 돈을 쥐어주기보다는 뭐 소상공인에 대한 보조금 정도, 네네. 그다음에 세금을 유예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생계 고용에 맞춰서 지원책을 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되게 대비적이었거든요. 직접 준 국가들과 좀 간접적으로 좀 보조를 지원을 해줄까요? 해준, 그건 약간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의 차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유럽은 시혜적인 정책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의 이렇게 어렵구나, 내가 도와줄게. 유럽은 그냥 과세예요. 세금 더 내라. 미국은 과세가 약하니까, 그러니까 재벌들이 기부도 많이 하고 어떤 이런 게 좀 돼 있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당시에는 물론 유럽도 사람이 굉장히 많이 죽었지만 미국이나 한국과의 삶에 대한 철학 문제에서 특히 프랑스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보다 훨씬 그 통제도 덜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뭐랄까, 우리보다 더 약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지키면 죽는다, 뭐 이렇게 받아들였다면 그 사람들은 죽을 수 있지. 근데 나는 내 프라이버시가 중요해. 또는 근데 학교는 가야지. 근데 파티는 해야지. 학위를 땄는데 뭐 이렇게 철학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약간 뭐 강력한 통제가 있어서 우리는 도리어 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소비나 뭐 이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줄어있던 상황이고, 거기는 통제가 그렇게 안 돼 오히려. 있으니까 그래도 소비는 좀 이루어졌다는 아마도 차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 복지나 이런 시스템의 그렇죠. 차이도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는 훨씬 맞습니다. 촘촘하게 돼 있는 유럽 맞습니다. 국가들은 그런 위험이 이렇게 닥쳤을 때 당장 개인들한테 가는 피해 자체의 파급력이 조금 적기 때문에 직접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간접 지원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보호막이 되는데, 우리는 그런 보호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큰 충격파가 오면 바로 무너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접 지원을 한 거 아닌가?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 게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유럽 국가들은 그 구조적으로 이미 사실 좀 지원 정책이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그거를 좀 더 보강하는 측면으로 더 진행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미국, 그다음에 일본, 한국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직접 현금 지원을 했던 세 국가였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론 그때와 지금과의 상황은 네네.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도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단기적인 소비 진작은 분명히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게 실제로 뭐 이거를 승수 효과라고 하죠. 우리 진짜 경제에 플러스였나는 퀘스천이다라는 평가를 하는 것처럼 이 민생 회복 소비 쿠폰 같은 경우도 물론 저도 현장에서 요즘에 사실 재래시장 좀 자주 가거든요. 그래서 재래시장에서 정말 상인들께 여쭤보면은 정말 행복해 하세요. 왜냐면은 원래 원체 사람이 아예 없다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오시니까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정말 많이 들어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하지만 진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맞나? 라는 생각도 어쩔 수 없이 저도 들었던 경험이 있는 맞아요. 게 네. 그래서 좀 더 추정 연구를 계속 해야겠다 약간 저의 과제를 스스로 부여하는 느낌도 있지만 추정 60분입니까? 그래서 추정 이게- 60년. 앞으로 길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터졌죠? 웃기면 웃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60분 내에는 해결 안 통화 될 이슈. 승수와 관련돼서 네네. 통화 승수 한국은행 보면 0.5로 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풀어봤자 효과는 50만 원밖에 그렇죠. 없다. 돈은 50만 원밖에 돌지 않는다는 건데 전 납득은 잘 안 되는데 한국은행이 그렇게 내놨으니까. 그렇지만 그러면 무조건 이 정책을 하지 않으면 되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마중물이라는 게 있거든요. 마중물.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펌프를 100원 주고 돌렸는데 물이 올라오는 건 50원어치밖에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펌프가 한 번 돌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그 소비나 그 소비가 투자로 이어지는 그 정도는 우리가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의 수학 학원 같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열심히 학원비를 내고 있지만 참 그게 무의미해요. 성적도 나오고. 그렇지만 왜 이렇게 동감이 되죠? 그렇지만 아들아 미안하다. 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마중물이 돼서 어떻게 통화 승수를 올릴지는 아주 추정 연구가 필요하죠. 추정 연구가 그러니까 저도 추정 연구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는 게 네. 우리가 코로나 때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을 동일시해서 볼 수 있느냐의 그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돈을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했을 때 그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는 상황에서 도저히 희망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준 거랑 요걸 줌으로써 뭔가 희망이 싹 틀 수 있는 상황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마중물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그때는 진짜 모든 게 단절됐고 단절된 이게 언제 해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우리 버티자라고 준 거라면 이번에는 뭔가 여기서 턴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준다 그러면 경제는 이제 그 심리라고 얘기하니까 효과는 좀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번에는 저도 처음에 소비 쿠폰 얘기 나왔을 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방송이나 이런 데서 필요한 때다 해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좀 추적 관리하시면서 이전하고 어떤 결과가 달라졌는지 이것도 좀 봤으면 좋겠고. 말씀 끊어버렸나 제가?
아니요. 저는 아까 마중물 얘기하실 때 잠깐 딴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마중물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예전에 우리 이렇게 물 펌프 하던 시절이잖아요. 네, 저는 큰 집에서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시골 가면 이렇게 펌프 아세요? 우리 아, 박사님? 그럼요, 알죠. 진짜요? 네. 재정 관련해서 재정 확대에 대해서 코로나 때 한국이 우리 보수 언론이 우리 재정을 너무 많이 쓴다. 나라빚 어떻게 할 것이냐. 후손들 앞날 캄캄이라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재정 대비해서 얼마나 코로나로 인해서 복지확대를 또는 이런 긴급지원금을 확대하고 있나. GDP 대비해서 얼마나 확대하고 있나.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GDP 대비해서 적자가 몇 %가 났나. 세 네네. 가지를 비교했어요. 아주 간단해요. 한국은행에서 기재부에서 다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 베껴서 기사 썼어요. 장문의 기사를 썼어요. 제목이 한국은 코로나 선진국에 비해 코로나에 돈을 얼마나 더 썼나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적게 썼어요. 정말 적게 썼는데 성장률이나 사망자는 뭐 턱없이 적었고요. 네. 그게 물론 정부만 잘했다고 할 수는 없죠. 국민들이 방역을 잘 지키고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모든 게 이제 특히 저는 그걸 사회적 신뢰값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재정 확대 이야기하면서 IMF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 캡처 안 믿을까봐 캡처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렇게 보도했다면 안 믿을까봐 그 월스트리트 저널 그냥 사진으로 찍어갖고 했어요. 쓸 수 있는데도 안 쓰는 나라, 조금 쓴 나라로 콕 집어갖고 어떤 나라를 지적했느냐? 한국을 지적했어요. IMF에서도 재정 여력이 더 있다라고 지적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한국이었어요. 우리 언론만 이거 나라빚 어떻게 할 것이냐, 너가 갚을 것이냐, 젊은이들 캄캄하다, 당군일에 GDP 대비 국가 부채가 최고로 높다. 그 제가 기사를 쓰면서 지금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이렇게 해외 언론까지도 재정 확대를 제안하고 있는 사실을 대통령은 알고 있는가라고 썼어요. 대통령께 보고됐다고 비서실장이 전화해 왔어요. 청와대에서. 네.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국가 부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재정 확대에서 여러 가지 룰이 있을 수 있고 시각 달라서 누구 말이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국가 부채 비율이 한 50%가 안 되니까 물론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급격히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 기본적으로 이제 고령화가 빠르다는 게 맞아요. 굉장히 취약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점에서는 써야 할 상황이 오고 임계점이 저는 그 임계점이 올해 재정 지출 중에 워낙 전반기에 많이 끌었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소비 쿠폰은 시의적절했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우린 정답은 모릅니다. 그냥 1%라도 가능성 있는 정책을 해보는 거죠. 네. 굉장히 나중에 또 평가를 받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IMF의 트라우마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그래요? 재정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결국에 그 당시에 한번 경험을 야 조금이라도 우리나라의 재정이 문제가 되고 뭐 외환보유고가 조금만 부족해도 미래 세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그때의 트라우마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근데 저도 국가의 역할이라는 게 지난번에도 한번 여기서 얘기한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 개인 재정하고는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돈벌이가 적을 때 도리어 소비는 줄이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면 나의 부채를 갚지만 국가는 반대로 해줘야 되는 시스템이고요. 국가 재정 운영은 국가가 어렵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때 국가 재정을 풀어서 성장률을 높이고, 기업들이 돈 많이 벌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 때 세금을 높여서 세금을 걷어가는, 그래야 재정을 보완하는 이런 건데, 그런 타이밍에서 봤을 때 지금은 적극적으로 국가가 돈을 써야 되는 타이밍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국가가 돈을 안 쓰면 누가 가난해지죠? 국가가 돈을 안 쓰면 누가 해주냐고요? 가난해지냐? 아, 누가 가난해지냐고요? 뭐야, 기업이나 가게가 가난해지죠. 그렇죠. 자, 미국, 영국, 중국, 일본, 한국, 독일, 프랑스 뭐 그냥 저 무작위로. 네. 이 중에 국가 비율이 제일 낮은 나라는 GDP 대비해서 띵동 한국입니다. 아, 방금 말한 나라들 중에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띵동 한국입니다.
어디가 돈을 아껴야 되고 어디가 돈 쓸 여력이 없고 어디가 돈을 더 써야 하는지 금방 나오죠.